모르는 사람이야 돌려보내! 알겠습니다. 하룻밤만 재워다오. 일어나십시오. 저희 바빠요.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낡은 점퍼에 허름한 운동화.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색이었지만 분명히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자산 3조 원의 재벌 회장이 그날 밤 친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이 그들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가 직접 설계한 시험이었다는 것을요. 문전박대당한 회장이 마지막으로 쓰러진 곳은 낡은 빌라 앞 골목이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건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짓골이 된 시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김밥집에서 번 돈이 든 봉투를 말없이 그의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장판을 들어 올리더니 작은 장독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신 거예요. 아버님께 전해드리라고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왜 하필 막내 며느리에게 이 장독을 맡겼던 걸까요? 그 장독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회장이 그토록 무너지고 말았던 걸까요? 작은 장독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 문이 열리자 임원 20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강호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와 정중앙 자리에 앉았고 그제야 임원들도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겼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그룹 실적 그래프가 떠올랐는데 모든 지표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3분기 실적 나쁘지 않군이라고 말하자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한마디에 20개의 펜이 동시에 종이 위를 긁는 소리. 그것이 이 방의 질서였습니다. 서강호가 서류를 덮으며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라고 선언했고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재빠르게 다가와 검은색 캐시미어 외투를 건넸고 서강호는 능숙하게 팔을 끼워 넣었습니다. 고급 수트에 반듯하게 닦인 구두,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된 머리카락까지 그는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넓은 공간에 서강호 혼자만 남았고 스테인리스 벽면에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서강호가 거울처럼 반사되는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어딘가 피로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첫째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강호가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런 반응 없이 전화를 끊었고 곧이어 둘째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건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회장 전용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고 서강호는 천천히 걸어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수천 개의 불빛이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강호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사진 모서리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닳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었고 서강호는 한참을 말없이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서강호가 낮게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서강호가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확인할 때가 됐군. 서강호가 혼잣말처럼 내뱉었고 그 말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내일 일정을 보고하려 했지만 서강호는 손을 저어 물러가게 했습니다. 책상 위 명패에는 한강그룹 회장 서강호라는 금박 글씨가 선명했고 서강호는 그것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70세, 재계 서열 5위, 자산 3조 원, 숫자로 환산되는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강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람의 만족감 대신 어떤 쓸쓸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넓은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만이 서강호의 윤곽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세계, 흔들림 없어 보이는 권력, 모든 것을 가진 듯한 남자.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서강호의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화려한 장면이 그의 마지막 전성기가 되리라는 것을. 서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쳤고 창가로 다가가 이마를 유리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전해져 왔고 서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돈이 사라졌을 때 과연 무엇이 남는지, 가족이라 불리는 것들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긴 여정이. 회장실 마지막 불빛이 꺼졌고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강호가 비서실장을 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비서실장 박기태는 20년을 서강호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고 회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서강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도서를 흘려라. 박기태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강호가 천천히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한강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진짜처럼. 박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더듬거리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서강호가 책상에 손을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을 보고 싶다. 박기태는 회장의 눈빛에서 장난기를 찾으려 했지만 거기에는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기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제 전문 매체에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한강그룹 유동성 위기 주력 계열사 매각 검토 중. 기사가 나가자마자 주식시장이 요동쳤고 한강그룹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주가는 전날 대비 15%나 떨어져 있었고 증권가에서는 술렁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이사회 단체 메시지방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긴급 이사회 소집해야 합니다. 서강호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한쪽에는 옷장이 있었는데 서강호가 그 문을 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수트들 사이에 낡은 점퍼 하나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달아빠진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입고 있던 고급 수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와이셔츠를 벗고 낡은 면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점퍼를 걸치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고 재계 5위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서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습이 진짜 자신인지 아니면 수트를 입은 모습이 진짜인지
그것조차 오래전에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강호가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차가운 유리 위에 놓이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결혼 반지도 그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들을 모두 빼내어 서랍에 넣었고, 현금 몇 장만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박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서강호가 박기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후엔 연락하지 마라.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박기태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서강호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이 서강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회장실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어디서 들어온 방문객이려니 여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로비를 지났습니다. 정문 앞에서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서강호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서강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주머니 속 현금 몇 장과 낡은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회장도, 재벌도, 서열 5위도 아닌 그저 70 먹은 노인 하나가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한강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지만 서강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라졌을 때 가족은 과연 남을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다시 첫째와 둘째의 이름이 떠올랐고 서강호는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소 하나를 검색했습니다. 첫째 아들 서민재의 집이었습니다. 서강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재벌 회장이 지하철을 타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그것이 그의 일상이 될 터였습니다. 역 계단을 내려가며 서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은 시작됐다. 그리고 개찰구 너머로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 꼭대기층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서민재가 대형 TV 화면에 뜬 뉴스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한강그룹 핵심 임원 3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유동성 위기설, 주가 급락 이어져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서민재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은 됐나? 서민재가 물었고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으십니다. 서민재가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둘째 서도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형 뉴스 봤지? 서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봤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형 생각은 어때? 서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민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판단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서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 한마디에 서도윤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참에 정리하는 게 어때? 정리라는 단어에 서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형이 임시대표를 맡아. 내가 밀어줄게. 서민재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거 괜찮겠는데? 통화가 끝나고 서민재가 임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이사회 소집 준비해.
안건은 회장 건강 문제와 경영 공백 대응.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재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강호는 지하철에서 내려 첫째 아들의 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고급 주상복합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서강호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건물을 사준 것도, 저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마련해 준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서강호가 정문으로 다가갔지만 경비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가십니까? 서강호가 대답했습니다. 서민재 씨 집에 갈 일이 있어서요. 경비원이 서강호의 낡은 점퍼와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눈빛에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미리 연락하시고 오셨습니까? 아닐세. 하지만 직접 만나면 알 겁니다. 경비원이 인터폰을 들어 펜트하우스에 연결했습니다. 손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강호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전해주시오. 인터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서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 보여줘봐. 경비원이 인터폰 화면을 돌렸고 서강호의 얼굴이 모니터에 비쳤습니다. 서민재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어도, 초라한 모습이어도 그것은 틀림없이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돌려보내. 경비원이 인터폰을 끊고 서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여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서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건물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고 꼭대기층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아보고도 버렸구나. 서강호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서강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건물 안에서 경비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서강호가 순순히 따라 걸었고 경비들이 그를 골목 입구까지 에스코트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경비 한 명이 퉁명스럽게 말했고 서강호는 아무 대꾸 없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꼭대기층 창문 커튼이 살짝 열렸습니다. 서민재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옆에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였어요? 서민재가 커튼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그리고 다시 회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골목 한쪽에 멈춰 선 서강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위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강호가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새 아들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첫째 주소 옆에 서강호가 천천히 X 표시를 그었습니다. 하나. 서강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둘째와 막내뿐이었습니다. 서강호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가랑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둘째 아들 서도윤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곳은 첫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강호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고급 빌라 단지가 나타났고 서도윤의 집은 그 단지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실을 거치지 않고 곧장 현관문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서도윤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서도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여긴 왜 오셨어요? 서강호가 대답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 서도윤이 문설주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지금 손님이 있어서요. 서강호가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서도윤이 몸으로 시야를 가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런 차림으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회사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서강호가 아무 대답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도윤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겠냐? 서강호가 물었고 서도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설마 진짜 회사가 어려운 건 아니죠? 서강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설마 진짜예요? 서강호가 여전히 침묵했고 서도윤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러신 거예요? 서도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강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저 바빠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강호가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처마를 타고 흘러내려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서강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구나. 서강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고개를 돌리니 빌라 경비원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이라도 쓰고 가세요. 서강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고맙소. 경비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서강호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골목 끝이 나왔고 서강호가 멈춰서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둘째 이름 옆에도 X 표시를 그었습니다. 둘. 이제 남은 것은 막내뿐이었습니다. 서강호가 마지막 주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서준호. 세 아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 평범하게 살겠다던 아들. 결혼도 김밥집을 운영하는 여자와 했고 분가한 뒤로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서강호가 막내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서강호가 걸음을 재촉했지만 발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낡은 점퍼는 이미 흠뻑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골목 하나를 더 돌았을 때 서강호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을 뻗어 담벼락을 짚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강호가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빗물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서강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서강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강호가 힘겹게 눈을 떴고 희미하게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서강호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막내 며느리 윤혜인이었습니다. 혜인아. 서강호가 낮게 불렀고 윤혜인이 깜짝 놀라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윤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아버님 왜 이러고 계세요? 서강호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혜인이 재빨리 우산을 씌워주고 서강호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서강호가 윤혜인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윤혜인이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요. 빗속을 걸어 좁은 골목을 지나니 낡은 빌라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1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곳이 막내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윤혜인이 현관문을 열며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요. 서준호가 뛰어나왔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서강호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호가 얼른 달려와 아버지의 다른 쪽 팔을 잡았고 두 사람이 서강호를 거실로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서강호의 젖은 몸을 감쌌습니다. 서강호가 소파에 앉자마자 눈이 감겼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강호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 위로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서강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 구석에 작은 화장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젖은 옷은 누군가 갈아입혀 놓았는지 낡았지만 깨끗한 면 잠옷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윤혜인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깨셨어요? 많이 놀랐어요. 서강호가 이불을 걷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잔 거냐? 하룻밤이요. 어젯밤에 거실에서 쓰러지시자마자 정신을 잃으셨어요. 서강호가 어젯밤 일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골목에서 쓰러진 것, 윤혜인이 자신을 발견한 것, 서준호와 함께 집으로 들어온 것, 소파에 앉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진 것, 옷은 빨아서 말리고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윤혜인이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죽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죽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런 것을 먹어본 게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서는 늘 고급 요리만 먹었고 죽 같은 건 아파도 먹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디 갔냐? 서강호가 물었고 윤혜인이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있어요. 아버님 상태가 걱정돼서 밤새 못 주무셨어요. 서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밤새 자신을 지켜보았다는 말이 마음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서강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고 서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정신은 좀 드세요? 서강호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호의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들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아요? 서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하지 마라. 왜요? 형들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서강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인이 서준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시게 해드려요. 두 사람이 방을 나갔고 서강호는 혼자 남아 죽을 떠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몸에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서강호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좁은 거실에 작은 소파 하나와 밥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강호가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막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재벌가의 막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러고 다니세요? 서강호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쉬려고.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서준호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뉴스 봤어요.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서강호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뉴스를 보는구나. 아버지 회사인데 당연히 보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부도설이 나고 아버지는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차림으로 돌아다니시고. 서강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서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그러세요. 혼자 다 하시려고. 윤혜인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님 편찮으신데 그만해. 아니, 형들한테라도 연락해야지. 아버지가 골목에서 쓰러졌는데. 서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들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준호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캐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서강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겠다. 패 끼치고 싶지 않다. 윤혜인이 재빨리 앞을 막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옷도 안 말랐고 몸도 아직 안 풀리셨잖아요. 서강호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혜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계세요. 내일 상태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서준호도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혜인이 말이 맞아요. 어젯밤에 쓰러지셨는데 바로 나가시면 어떡해요. 서강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만. 서강호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혜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서준호가 슬쩍 창밖을 살폈습니다. 골목 끝에 낯선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서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없던 차였습니다. 저 차 뭐지? 서준호가 중얼거렸고 윤혜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서준호가 커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강호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아들에게 거부당한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알아보고도 외면했던 첫째, 유산 타령을 하며 문을 닫았던 둘째, 그리고 지금 자신을 받아들인 막내.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같은 선택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서강호가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창밖에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6 이막 진입 마이너스 새로운 세계. 다음 날 아침, 서강호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몸 상태가 한결 나아져 있었고 어젯밤의 무력감은 많이 가신 뒤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윤혜인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어디 가느냐? 김밥집이요. 제가 거기서 일해요. 서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김밥집에서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윤혜인이 앞치마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갔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대요. 그래. 점심때 잠깐 들를게요.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윤혜인이 나가고 서강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없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습니다. 서강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서는 늘 비서가 옆에 있었고 집에서는 가정부가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강호가 설거지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평생 설거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수세미를 들었고 서툴게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박기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서강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박기태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사하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건 알 필요 없다. 상황은 어떻게 됐냐? 박기태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큰아드님께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안건은 회장님 건강 문제와 경영 공백 대응입니다. 서강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임시대표 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서강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회장님? 내가 연락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서강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황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강호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점심 무렵 윤혜인이 김밥 도시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윤혜인이 도시락을 펼치자 김밥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김밥 한 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접 싼 거냐? 네,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서강호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던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박한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괜찮네. 서강호가 말했고 윤혜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님 입에 맞을지 걱정했거든요. 윤혜인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거요. 뭐냐? 얼마 안 되지만 당분간 쓰세요. 서강호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김밥집에서 모은 돈이에요. 아버님 사정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서강호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벌 회장인 자신에게 김밥집에서 번 돈을 건네는 며느리. 그 손이 얼마나 고되게 일했는지 봉투의 무게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 서강호가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받으세요. 저희한테 신세 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윤혜인이 두 손으로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상황 나아지시면 그때 갚으셔도 돼요. 서강호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계산도 속셈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서강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겨우 나왔습니다. 윤혜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다시 가게 가볼게요. 저녁에 또 올게요. 윤혜인이 나가고 서강호는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윤혜인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참 이것도요. 윤혜인이 방으로 가더니 장판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작은 장독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냐? 서강호가 물었고 윤혜인이 장독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맡기신 거예요. 서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서강호가 장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이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때가 되면 알려드리라고. 윤혜인이 장독을 서강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윤혜인이 나가고 서강호는 장독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붙이 몇 점과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서강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면서 회사만 키웠지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걱정돼요. 돈만 쫓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칠까 봐요. 서강호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사람을 먼저 지켜주세요. 서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도,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좁은 방 안에서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서강호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비스토리 마이너스 장독의 비밀. 서강호가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적힌 종이들이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12통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마지막 1년 동안 매달 한 통씩 썼던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서강호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잠은 충분히 자느냐? 병원 검진은 받았느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 걱정이 아닌 남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편지 한 통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서강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당신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당신을 떠날까봐, 돈이 없으면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을까봐.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평생 감춰왔던 것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속마음을.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고 더 큰 회사를 만들려고 했지요. 하지만 여보,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서강호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호가 방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서강호가 급히 눈가를 닦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준호가 아버지의 젖은 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울고 계셨어요? 서강호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다. 서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놓인 장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어머니 거죠? 서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셨다고. 서준호가 문틀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혜인이가 그걸 갖고 있는 줄. 서강호가 장독 안의 금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혼수였다. 결혼할 때 가져온 거지.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던 거잖아요. 서강호가 금붙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금비녀였습니다. 아내가 결혼식 날 머리에 꽂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걸 혜인이한테 맡겼을까? 서강호가 중얼거렸고 서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형들한테 맡기면 팔아버릴까봐 그러셨겠죠. 서강호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호의 말에 비난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내 형들이 그렇게 보이느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서강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호가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 이러고 다니시는지, 무슨 일이 있으신지. 서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서강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야. 네. 미안하다. 서준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많이 못 챙겨줬다. 서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저 학교 졸업식 때도 안 오셨잖아요. 기억하는구나. 그럼요.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랑 사진 찍는데 저만 혼자 있었어요. 서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서준호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셔도 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강호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서준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 원망한 적 많아요. 왜 형들한테만 잘해주시나? 왜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시나? 서강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어떤 사람인데? 서준호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이요.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서강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에 이어 아들까지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혜인이 들어왔습니다. 저 왔어요. 어머, 두 분이서 무슨 얘기하세요? 서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프다, 밥 먹자. 윤혜인이 장을 봐 온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서강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평생 남이 차려주는 대로 먹었고 메뉴를 직접 고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 서강호가 대답했고 윤혜인이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준호가 아버지를 부축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밥상 앞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혜인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서준호가 TV를 틀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서강호가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저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가정부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TV도 없이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좁은 거실에서 두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윤혜인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서강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강호는 막내 애들의 집에 머물면서 조금씩 이 동네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윤혜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었고 점심에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골목길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강호가 윤혜인의 김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윤혜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려고. 서강호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가게에 테이블 4개가 전부였고 벽에는 손때 묻은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밥 싸드릴게요. 윤혜인이 자리를 권했고 서강호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 2명이 있었습니다. 공사장 인부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김밥을 먹고 있었고 윤혜인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밥 맛있네요. 맨날 맛있잖아요.
윤혜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강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김밥을 싸고 손님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여기요. 윤혜인이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서강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바쁜데 내가 괜히 왔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오시니까 좋은걸요. 윤혜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강호가 김밥을 먹는 동안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가게가 잠시 한산해지자 윤혜인이 서강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여기 생활 좀 적응되세요? 그래 괜찮다. 다행이에요. 준호가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해요. 서강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폐를 끼치고 있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윤혜인이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버님 계시니까 집이 덜 허전해요. 저희 둘이서만 있으면 너무 조용하거든요. 서강호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인아, 네 아버님. 고맙다. 윤혜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가족. 그 단어가 서강호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윤혜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윤혜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냐? 모르는 번호예요. 윤혜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호 씨 부인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서강호 회장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윤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회장님 계신 곳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윤혜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무슨 전화였냐? 서강호가 물었고 윤혜인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팸 전화예요. 서강호는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윤혜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낮에 이상한 전화 왔어. 무슨 전화? 윤혜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누가 아버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 서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모르는 번호였어. 목소리도 처음 듣는 사람이었고 서준호가 창밖을 살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이던 검은색 차가 또 서 있었습니다. 저 차 아직도 있네. 서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버지 찾는 사람들인가? 윤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들이 보낸 건 아닐까? 서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들이라면 직접 연락하지. 저렇게 몰래 지켜볼 리가 없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서강호는 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기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둘째 도련님이 사채업자들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둘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막내 도련님 댁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끝에 서 있는 검은색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내가 너희한테 말 못한 게 있다. 서준호와 윤혜인이 서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위험한 사람들이야. 서준호가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아직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윤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떠나면 오히려 너희가 위험해진다. 이미 이 집을 알아냈으니까. 서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강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지켜주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세 사람이 동시에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서준호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게. 쿵쿵쿵쿵. 서강호가 서준호를 뒤로 밀었습니다. 내가 나가마. 아버지 안 돼요. 서준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강호 회장님 계신 거 압니다. 문 열어주시죠. 서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쿵쿵쿵쿵. 열지 마라. 서강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준호가 윤혜인을 뒤로 밀었고 윤혜인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잠깐만. 서강호가 손을 들어 윤혜인을 막았습니다. 누구요? 서강호가 문을 향해 물었습니다. 서도윤 씨가 보내셨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서강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둘째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가시오. 할 말 없소. 문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협조할 것 없소. 당장 돌아가시오. 또다시 침묵. 서준호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검은색 차에서 남자 2명이 더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더 오고 있어요. 서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혜인이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요? 저희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첩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 3명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같이 좀 가시죠. 선두에 선 남자가 서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준호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비켜요, 젊은 양반.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아버지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서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효자네. 근데 끼어들면 다쳐요. 남자가 서준호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서준호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순간 다른 남자가 뒤에서 무언가를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준호야. 윤혜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준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서준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서강호가 아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 나를 원하는 거 아니냐? 서강호가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서준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 하나가 서강호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서강호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70평생 맞아본 적 없는 몸이었습니다. 갈비뼈 근처가 불에 댄 것처럼 아팠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순순히 따라오시죠. 남자가 서강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서준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손 떼. 서준호가 남자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남자가 둔기를 다시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서준호의 뒤통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서준호의 눈이 뒤집혔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준호야.
서강호가 기어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호의 머리 아래로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아! 서강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다 빠져. 선두에 섰던 남자가 명령했고 남자들이 재빨리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검은색 차가 급하게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혜인이 쓰러진 서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서준호의 눈이 감겨 있었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강호가 통증을 참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를 짚으니 손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어디선가 긁힌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불러라 빨리. 서강호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뒤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서준호가 들것에 실렸고 윤혜인이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르신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서강호의 상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강호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강호가 들것에 누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눈 떠라. 아버지다. 서강호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서강호의 옆구리 상처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은 멈췄지만 서강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신의 상처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험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서준호를 들것째 끌어내렸고 응급실 안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서강호도 휠체어에 태워져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윤혜인을 막아섰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윤혜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강호는 옆구리에 붕대를 감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갈비뼈에 금이 가셨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서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술 중입니다. 두부 외상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서강호가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서강호가 주먹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낮게 내뱉은 말이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고 서준호의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진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고 서강호와 윤혜인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고 봉합만 했습니다. 윤혜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강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충격이 컸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식은 몇 시간 내로 돌아올 겁니다. 의사가 병실 위치를 알려주고 돌아갔습니다. 서강호가 휠체어를 밀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갈비뼈 금이 간 곳이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서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윤혜인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강호는 반대편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8시쯤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형사 2명이 서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서강호가 복도로 나와 형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범인들 얼굴을 보셨습니까? 봤소. 누가 보낸 건지 아십니까? 서강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둘째가 보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르오. 정말 모르십니까?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사해보면 알겠지요. 서강호가 대화를 끝냈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간 뒤 서강호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박기태에게서 여러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막내 도련님 댁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큰아드님께서 오늘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서강호가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나는 괜찮다. 상황이 어떻게 됐냐? 박기태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사채업자들을 보낸 건 둘째 도련님이 맞습니다. 송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서강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채업자 일부를 체포했는데 그들 휴대폰에서 둘째 도련님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재는 큰아드님께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변호사들과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서강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들이 손을 잡고 자신을 몰아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알겠다. 서강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 무렵 서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윤혜인이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 어디야? 서준호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병원이야. 어젯밤에 다쳤잖아. 서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깨어났구나. 서강호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 내가 대신 맞았으니까. 서준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말에 서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뭐가 다행이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죠. 서강호가 아들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서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냐? 서강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셨다고 해서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서민재가 서강호의 붕대 감긴 옆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다치셨습니까? 내가 걱정할 일 아니다. 서강호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서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 걱정이 되어서 온 겁니다. 걱정? 서강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며칠 전에 문전 박대한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서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복잡해서 됐다. 서강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볼일 봤으면 가거라. 아버지 저는 가라고 했다. 서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강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서준호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마.
서강호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강그룹 서강호 회장이 어젯밤 신원 미상의 괴한들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일부를 검거했으며 배우를 수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그룹 내부 권력 다툼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호가 TV를 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인이 병실과 집을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장독도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서강호가 장독을 병실 한쪽에 두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지켜주세요. 서강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킬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병실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강호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압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강호는 갈비뼈 통증이 가라앉아 퇴원 수속을 밟았고 서준호의 병실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혜인과 서강호가 동시에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부 외상 부위에 작은 혈종이 발견됐습니다. 윤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출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강호가 물었습니다. 위험한 겁니까? 의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혈종이 커지면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윤혜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뇌압이 상승할 수 있어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준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서강호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버님, 윤혜인이 서강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괜찮겠죠? 서강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기태였습니다. 회장님, 긴급한 소식입니다. 말해라. 오늘 이사회에서 임시대표 선임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서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로 결정됐냐? 큰아드님이십니다. 서강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회장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회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그룹 위기를 자초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큰아드님 쪽에서 흘린 것 같습니다. 서강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서강호가 창가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첫째에게 넘어갔고 아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서강호가 주머니에서 아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사람을 먼저 지켜주세요. 서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려고 했는데. 서강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거다.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서강호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 창가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혜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혜인아, 네 아버님, 내가 잘못했다. 윤혜인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준호가 이렇게 된 것도. 서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준호가 다치지 않았을 거다. 윤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나 때문이야. 서강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서한테 연락해서 다 중단시켜야겠다. 이 이상은 안 돼. 서강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윤혜인이 서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서강호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지만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혜인아, 준호가 아버님을 지키려다 다친 거잖아요. 그 마음을 헛되게 하시면 안 돼요. 서강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강해요. 꼭 일어날 거예요. 윤혜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강호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여자가, 김밥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는 이 며느리가 지금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 혜인아. 윤혜인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맙긴요. 저희가 가족인데요. 그때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서준호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강호가 재빨리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깨어났냐? 꿈을 꿨어요. 서준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어요. 서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 잘 부탁한다고. 서준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안 죽어요. 서강호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준호가 다시 잠들고 병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혜인도 간이 침대에서 지쳐 잠들었고 서강호만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서강호가 병실 한쪽에 놓인 장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장독 앞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아내의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12통의 편지. 서강호가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대요. 서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났습니다.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다며 아내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 당신이 너무 바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오지 않아도 돼요. 세 번째 편지. 오늘 준호가 문병 왔어요. 혜인이랑 같이 와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서강호가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막내 부부가 문병을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때 막내와 연락을 끊고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편지. 민재랑 도윤이도 왔어요. 근데 둘 다 오래 있지 않고 갔어요. 바쁘대요. 다섯 번째 편지. 혜인이가 김밥을 싸왔어요. 병원 밥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여섯 번째 편지. 준호가 매일 와요. 혜인이랑 번갈아 가면서 와요.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서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1년 동안 곁을 지킨 것은 막내 부부였습니다. 자신은 몰랐습니다. 일곱 번째 편지. 여보,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이 장독 혜인이한테 맡길 거예요. 8번째 편지. 혜인이가 제일 믿음직해요. 당신한테 전해줄 거예요. 때가 되면. 9번째 편지. 민재랑 도윤이한테는 맡기기가 그래요. 나쁜 애들은 아닌데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요. 서강호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10번째 편지. 당신도 그래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강호의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11번째 편지. 당신은 어릴 때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편지. 서강호가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은 혼자가 될 거예요. 민재랑 도윤이는 당신 돈만 보고 있을 거고, 준호는 당신이 밀어냈잖아요. 서강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준호한테 손 내밀어요. 그 아이가 당신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혜인이를 잘 챙겨줘요. 그 아이가 이 장독을 지켜줄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사람을 먼저 지켜주세요. 서강호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10년 전에 이미 답을 알려줬는데 자신만 몰랐습니다. 미안해. 서강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아들었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강호가 편지들을 장독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기태야. 네, 회장님. 전부 공개한다. 박기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부라고 하시면 시험의 전말, 둘째가 사채업자를 보낸 것, 첫째가 이사회를 조작한 것, 다 공개해라. 회장님, 그러면 법도 움직여라. 경찰도 움직여라. 언론도 움직여라. 서강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숨지 않는다. 박기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서강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서강호가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낮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다 바로잡을 거다. 서준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서강호가 아들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윤혜인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준호가 병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종은 다행히 커지지 않았고 재수술 없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퇴원은 아직 이르지만 경과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서강호는 그 소식을 듣고 결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서강호가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는 됐냐?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 병원 회의실로 소집해라.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지하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사진 5명, 회사 고문 변호사, 그리고 형사 2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재와 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왜 병원에서 회의를 하는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서강호가 휠체어를 타고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서준호가 윤혜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서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앉아라. 서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민재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앉았습니다. 서도윤은 아무 말 없이 형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하나다. 서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서강호가 박기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기태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은행 송금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서도윤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사채업자 측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민재가 화면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둘째 도련님께서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박기태가 대답했습니다. 총 2억 원이 3차례에 걸쳐 송금되었습니다. 서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형사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체포한 사채업자들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증거입니다.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회의실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서도윤 씨가 보내셨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서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조용히 처리해. 병원에 입원시키든 뭐라든. 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민재가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서도윤이 형을 노려보았습니다. 형은 모른 척 할 거야? 이사회 소집한 것도 형이잖아. 두 형제가 서로를 쏘아보았습니다. 서강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서강호가 박기태에게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회 회의록과 이메일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큰아드님께서 이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서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회사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정당한 조치? 서강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 쫓아내는 게 정당한 조치냐? 서민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서준호가 붕대 감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상처는 둘째 형이 보낸 사람들에게 당한 겁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다 맞았습니다. 서준호가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내쫓았어요. 저희 집에 사람을 보내서 해치려고까지 했고요. 서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낸 적 없어. 하지만 형은 알고 있었잖아요. 서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둘째 형이 뭘 하는지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요. 서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다리로 섰습니다. 나는 일부러 부도서를 흘렸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돈이 사라졌을 때 누가 남는지 보고 싶었다. 서강호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 너는 아버지를 알아보고도 문전박대했다. 도윤, 너는 유산 타령을 하며 문을 닫았다. 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서강호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와 며느리는 나를 받아들였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윤혜인이 서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강호가 장독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아내가 남긴 것이다. 서강호가 장독을 열어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서강호가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지켜주세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강호가 편지를 내려놓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후계자 조건을 바꾼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이나 실적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자에게 회사를 맡기겠다. 서강호가 서준호와 윤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아들 서준호와 며느리 윤혜인을 후계자로 지명한다. 서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하다고? 서강호가 첫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내쫓으려 한 자식이 할 말이냐? 서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도윤은 이미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도윤 씨, 폭행 교사 및 협박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서도윤이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서민재도 형사들 앞에 섰습니다. 서민재 씨도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서민재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강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강호가 남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전국에 타전되었습니다. 한강그룹 서도윤 상무 긴급 체포, 폭행 교사 및 협박 혐의 적용, 친부 서강호 회장에게 사채업자 동원한 정황 드러나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다른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한강그룹 서민재 전무검찰 소환,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 조사 중, 이사회 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언론은 연일 한강그룹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고 여론은 두 형제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주일 뒤 검찰이 서민재와 서도윤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서도윤은 폭행 교사와 협박죄로, 서민재는 업무 방해와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채업자 조직도 전원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직 배후에 서도윤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관련자 12명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한강그룹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강호가 직접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임시대표 결정을 철회하고 원래 경영체제로 복귀한다.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서민재가 임시로 맡았던 대표 자리는 즉시 박탈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강호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후계 구도를 공식 확정한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아들 서준호를 차기 회장으로 지명한다. 그리고 며느리 윤혜인을 경영 파트너로 임명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 서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이다.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두 분이 경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옆에서 가르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키울 것이다. 서강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서준호는 한강그룹 부회장 겸 차기 회장 내정자로, 윤혜인은 한강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보름 뒤 서준호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는 풀렸고 상처도 거의 아물어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직접 병원 앞에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서강호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서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 어떡하냐? 해야지. 서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인이랑 둘이서 하면 된다. 아버지도 도와줄 테니까. 그날 오후 윤혜인이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김밥집 앞치마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윤 이사님 환영합니다. 윤혜인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서준호가 옆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윤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서강호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강그룹은 공익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름은 혜인재단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서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며느리 윤혜인이 맞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왜 혜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서강호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강호가 윤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했다. 아버님, 저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괜찮을까요? 윤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밥집에서 손님 응대하던 거랑 똑같아. 사람 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서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 뒤 서민재와 서도윤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도윤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서민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두 형제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서강호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막내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형들 재판 결과 들으셨어요? 서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강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을 떠왔습니다. 아버님 더 드세요. 서강호가 국그릇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서강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독은 다시 막내 부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강호가 윤혜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계속 보관해라. 어머니가 내게 맡긴 거니까. 윤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킬게요, 아버님. 장독은 방 한쪽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전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만 아는 보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저물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막내 부부는 더 이상 좁은 빌라에 살지 않았습니다. 서강호의 권유로 본가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고 서강호도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따로 살 수 있었지만 세 사람은 함께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강호가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마당에 장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혜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독 앞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편지를 안에 넣었습니다. 서강호가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뭘 쓴 거냐? 윤혜인이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적었어요. 서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며느리. 그 모습이 서강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서준호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붕대도 없었고 머리에 상처도 흐릿한 흉터만 남았습니다. 서준호가 아내 옆에 섰습니다. 뭐해? 어머님께 편지 썼어. 나도 쓸까? 그래, 같이 쓰자.
두 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강호가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서강호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어 마당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장독 앞에 모였습니다. 서강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서강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서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혜인이 장독 뚜껑을 닫았습니다. 차 마실까요? 윤혜인이 물었고 서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윤혜인이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서강호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회사는 어떠냐? 서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다? 네.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요. 서강호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강호는 회사를 키우는 것만 생각했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내 강점이다. 서강호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혜인이 서강호에게 다과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드세요. 서강호가 받아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소박한 식사 준비 소리가 났습니다. 가정부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은 세 사람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윤혜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김밥 싸올게요. 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서강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윤혜인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서강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다. 진짜요? 진짜다. 서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 서강호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거실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강그룹 서준호 부회장,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발표, 해인재단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2배로 늘려, 재계에서는 한강그룹의 변화된 경영 철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강호가 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부도서를 흘리고 초라한 행색으로 거리를 헤매던 그때,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때, 하지만 서강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윤혜인이 김밥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 됐어요. 드세요. 세 사람이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김밥을 집어먹으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강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장독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서강호가 장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지켰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강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프닝의 그 화려한 회장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서강호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변화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 이름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